시동생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따뜻한 체온이 얇은 블라우스를 통해 제 피부로 스며들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목 끝까지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을 향한 이 떨림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이현주, 올해 47살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사랑하는 남편 성민이와 조용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성민이가 넥타이를 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날 오후 3시 17분 교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던 그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벨소리가 귓가에서 아직도 맴돕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성민이가 배송트럭과 정면 충돌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갑자기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려졌어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던 제가 20분 후에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의사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로 이송되었다고 말할 때 그 말들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 목소리. 아직도 악몽에서 들려와요.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너무 진해서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나지만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눈물을 훔치며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김도연의 모습. 성민이보다 5살 어린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였어요. 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형수님, 걔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성민이와 닮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가 언젠가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현실이 다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맞던 성민이의 애프터쉐이브 향이 이제는 없었어요. 성민이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고 세탁기 위에는 그가 입던 체크무늬 셔츠가 아직 널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만진 그 셔츠의 부드러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침실 서랍을 열 때마다 나던 나무 냄새와 함께 그의 시계, 반지,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상자에 넣을 때마다 그와 함께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골라서 산 넥타이의 실크 감촉, 생일 선물로 준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느낌, 신혼 때 찍은 사진 속 우리의 해맑은 미소. 모든 게 너무도 생생해서 정말 그가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이들의 높은 목소리, 분필 가루가 날리는 칠판 앞, 복도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고요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야간 보충 수업까지 자원해서 맡은 건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였습니다. 학교 불을 끄고 나서야 마지못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도연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형이 떠난 후 매일같이 저를 챙기려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성민이와 닮은 면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형수님, 냉장고가 너무 비어있네요. 라며 퇴근 후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장을 받아주었어요. 그의 병원 가운에서 나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왠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응급실 근무와 당직 사이 짧은 시간에도 들러서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곤 했어요.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있었다면
분명히 저에게도 이렇게 해줬을 거라며. 이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부엌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에 오랜만에 침샘이 돌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차갑게 굳어있던 가슴 한편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도연이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채워갔습니다. 성민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도연이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았어요. 형이 얼마나 형수님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천사 같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이의 응급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의 전문적인 모습이 떠올라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형수님이 웃는 모습 보니까 안심돼요. 요즘 너무 마음이 걱정됐거든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할 때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죠. 성민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달.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침실에서 어떻게 다른 남자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는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져갈 때까지 귀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있으니 그가 남긴 온기가 아직 의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컵에 묻은 그의 입술 자국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완전히 차갑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가족의 정인 걸까? 도연이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 응급실 근무라 늦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장보기 도와드릴까요? 같은 짧은 메시지였지만 누군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체육관 천장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운동기구들이 젖을 위험에 처했거든요. 방과 후 시간이었지만 급하게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함께 빗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젖은 기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연이가 제 손에서 미끄러진 매트를 받아주려다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는지 잠깐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워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한 발 물러섰어요. 도연아, 우리에겐 경계가 있어 라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성민이의 동생이고 저는 그의 형수라는 경계 말이에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를 계속했죠. 하지만 그 후로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도연이의 따뜻한 손과 그 잠깐의 눈맞춤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구들은 다 괜찮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그냥 가족 간의 정인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도연이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성민이의 동생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속에 고유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늦은 시간 학교의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과학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었는데
당시 야간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던 저는 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 마지막에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계단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뛰어내려가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아, 소리와 함께 주저앉았죠. 발목이 욱신거렸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교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고 저는 계단 중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연기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뒤를 돌아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그가 제 이름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학교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라는 제 물음에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에 화재 부상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보니 형수님 학교였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형수님이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다행히 발목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직접 붕대를 감아주며 며칠 동안은 무리하지 마세요.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전문의답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병원에서 나갈 때까지 도연이가 계속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인데도 틈틈이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저를 도연이의 가족으로 알고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관찰이 필요하다며 하루 더 병원에 머물게 됐어요. 그날 밤 도연이가 야간 당직을 서면서 자주 병실에 들렀습니다. 잠은 오시나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라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병실은 어둠 속에서 더욱 적막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들러서는 이제 조금 주무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성민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봐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연이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제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소중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할 때 도연이가 직접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학교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히 쉬세요. 제가 퇴근 후에 들러서 상태를 확인해 드릴게요. 라는 그의 배려가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도연이가 보여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모습. 밤새 저를 지켜봐준 그 마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발목이 나아갈 무렵 도연이가 소박한 집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형수님 혼자 요리하기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나마 함께 해볼까요? 라며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성민이와의 추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연이의 응급실 일상,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리를 하다가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연이가 그릇을 옮기려다 실수로 거실에 있던 사진 액자를 건드린 거예요. 성민이와 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라며 도연이가 당황하며 사진을 주우려 했는데 저도 함께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우리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연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도연이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도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으면 형수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라며 지금 자신이 하려던 일이 잘못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입술을 바라보며 우리 둘 다 무슨 마음인지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이도 혼란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을 잃고 난 후 형수를 지켜드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과는 다른 뜨거운 감정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털어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입맞춤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이성이 감정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엔 아직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날 저녁 도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고 그의 발걸음이 복도에서 멀어져 갈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금이 간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유리 틈새로 성민이의 미소가 일그러져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성민이에 대한 그리움과 도연이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온 문자를 읽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 일은 잊어달라는 내용과 자신도 선을 지키겠다는 차갑고 결연한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도연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자주 오던 방문이 뚝 끊어졌고 집 앞을 지날 때도 그의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업무적인 안부 정도로만 짧아졌어요. 형수의 발목 상태는 어떤지 묻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문구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도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절실해진 걸까요? 냉장고는 다시 비어가기 시작했고 저녁 식탁은 예전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맛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제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일주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피하지 말자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마침내 도연이가 알겠다며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만나겠다는 약속만은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뺨을 차갑게 스쳤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도연이는 예전과 달리 어색하고 거리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았지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어 왜 이렇게 피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한동안 입술을 꽉 다물고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형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자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형수를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지, 형에게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수는 형의 사람인데 자신이 감히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저는
도연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저 역시 똑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성민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이 정말 잘못된 건지 되물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도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생 지키고 싶어지는데, 동시에 형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에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공원의 연못에서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바람에 나무집들이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방에서 성민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성민이의 모습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이래도 될까?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습니다. 마치 성민이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행복해라. 도연이 녀석이 너를 잘 돌봐주겠구나.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연이에게 성민이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도연이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며 우리를 미워하기보다는 축복해 줄 거라고 위로했어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럴지, 형이 화내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성민이는 그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안다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도연이를 꼭 안으며 저 역시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자고, 우리가 행복한 게 성민이에 대한 가장 좋은 기념이 될 거라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니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성민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가슴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로 서로를 향한 새로운 사랑을 용기 있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도연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